버스 내부는 오후 2시의 무더위로 가득했습니다. 분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노약자석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죠. 7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오른쪽 다리만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휘청거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중에 입은 부상의 흔적이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노약자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리를 쭉 뻗고 노약자석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죠. 검은색 티셔츠에 문신이 살짝 보이는 팔뚝, 귀에 걸린 굵은 피어싱이 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끄러운 게임 소리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어요.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박정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건달은 고개도 들지 않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난 피곤한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서 있기가 좀 불편하네. 양보해주면 고맙겠구먼.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달의 눈이 번뜩였어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박정수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자리 없으면 다음 버스 타시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택시 타야죠. 주변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이어폰을 꽂았고 또 다른 이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어요. 기사님조차 백미러로 상황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손에 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버스가 크게 한번 흔들렸고 중심을 잃은 박정수 할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건달이 일부러 다리를 더 뻗어 그의 길을 막았죠. 결국 박정수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이구, 박정수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버스 안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건달은 피식 웃으며 다시 게임에 몰두했고 다른 승객들은 그저 불편한 시선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뒷문에서 조용히 올라탄 한 노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6살의 최명호 할아버지는 체격이 왜소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희미하게 빛났죠.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태권도 7단의 전설적인 마스터였던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도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상태였어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쓰러진 박정수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을 스치듯 움직였고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박정수 할아버지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죠. 최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건달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따뜻했던 눈동자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약자석은 약자를 위한 게 아니야. 인간을 위한 자리지. 최명호 할아버지의 말은 작았지만 버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건달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들 오늘 왜 이래요? 내가 비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 비켜주는 게 좋겠구나. 건달이 최명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치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아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손이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고 살짝 틀어내리자 건달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요. 나요, 할아버지.
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겠니?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소나기의 힘은 강철 같았어요. 그때 버스 앞쪽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건달의 친구들이었죠. 하나는 주먹을 휘두르며 최명호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고 다른 하나는 옆구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최명호 할아버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살짝 옆으로 흘리며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볍게 찔렀고 곧바로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두 번째 남자의 가슴팍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두 명 모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건달들은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최명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너희들 같은 녀석들은 버스에서 내려.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고 한때 전장에서 동료들을 지켜냈던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세 명의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선두에 섰던 건달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칼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보여드릴게요. 건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보여봐라. 건달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틀었고 건달의 손목을 정확히 파악해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어서 정확한 손날로 건달의 목 부근을 가볍게 쳤고 건달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두 명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라. 그리고 친구를 데려가거라.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두 건달은 쓰러진 친구를 부축해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박정수 할아버지에게 노약자석을 권했어요. 앉으시지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최명호 할아버지는 그 옆에 조용히 섰어요. 몇 정류장 뒤 두 할아버지는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었죠.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산책로가 보였고 벤치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베트남에 계셨습니까? 박정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에 군번줄이 보이네요. 저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지요. 우리 분대에 전설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 동료를 구해냈던 분. 최명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 영웅이 바로 눈앞에 이 노인임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태권도 고단자였죠. 한 번은 적진에 포위되었을 때 수류탄을 맨발로 걷어차 우리를 구해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옅은 주름이 더욱 깊어졌어요.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부대원 중 한 명이 아주 어렸죠.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병사였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적의 공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를 데리고 나오는 길에 수류탄이 날아왔죠.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 병사의 이름이 박정수였소.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병사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용감했지. 내게 감사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소.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명호 중사님이십니까? 두 노인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였죠. 박정수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최명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십니다. 저녁 후에도 계속 소식을 찾았지만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아왔소. 태권도 도장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의 기억, 귀국 후의 삶,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죠. 석양이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중사님, 아니 선생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가 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박정수 할아버지가 놀라 외쳤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벤치에 쓰러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고 최명호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선생님. 제발. 박정수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박정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의원으로 최명호 할아버지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더 가까웠고 필요한 응급 장비도 갖추고 있었죠. 박정수 할아버지의 의원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공간이었어요. 간호사와 함께 최명호 할아버지를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곧바로 심전도 검사와 기본적인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불안정해요, 원장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흰 가운을 입은 채 최명호 할아버지의 가슴을 청진기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X-레이 찍어야겠어. 곧바로 준비해. X-레이 결과가 나오자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심장 근처에 작은 금속 파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베트남전 당시의 상처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50년 넘게 이걸 안고 사셨단 말입니까?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명호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소. 가끔 통증이 있었지만 최명호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파편이 심장에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 이동한 것 같아요. 무술을 계속하셨다면 그 충격으로 파편이 조금씩 움직였을 겁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평온함이 공존했어요. 내 운명이겠지. 아닙니다. 제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때 군의관이었고 퇴역 후 심장 전문의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파편 제거 수술을 여러 번 해봤어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한 수술이겠구먼.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요.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박정수 할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어 박정수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내 목숨을 한번 구한 자네에게 다시 맡기겠네.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안했지만 최명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를 믿네. 여기서 해주게. 간호사들과 마취과 의사가 호출되었고 의원의 작은 수술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마취가 들어가기 전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가 그때 그 어린 병사였구먼. 세상은 참 좁네.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파편이 심장막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었고 오랜 세월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깊이 드롭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주세요. 조금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수술실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는 50년 전 그날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포성과 폭발음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던 최명호 중사의 모습. 지금은 그 은인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죠. 파편 확인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 빛을 반사하며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했죠. 조심스럽게 파편을 제거해내는 과정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파편이 완전히 제거되자 박정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재빨리 주변 조직을 확인하고 출혈을 막은 후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최명호 할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수술복을 벗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고 박정수 할아버지는 최명호 할아버지의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최명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셨군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전 그때 당신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단숨에 수류탄을 걷어차던 태권도 마스터.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최명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구했던 그 소년이 자네였나?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저입니다, 선생님. 박정수 할아버지가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세상은 참 신기하구먼. 50년이 지나 다시 만나다니.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환자를 진료한 후 곧바로 최명호 할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정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어제의 창백함은 사라졌죠.
마치 50년이 젊어진 것 같네. 숨쉬기가 한결 편하구먼. 박정수 할아버지는 최명호 할아버지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회복력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평생 단련한 몸이야. 그리고 자네가 잘해줬기 때문이지. 최명호 할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기억들, 귀국 후의 삶, 그리고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까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어요. 선생님,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박정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 아파트가 있네. 거기로 돌아가야지. 혼자 계십니까? 박정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최명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고.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 집은 넓습니다. 아내도 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럴 수는 없네. 왜 안 됩니까? 제가 선생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최명호 할아버지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한옥이었어요. 두 노인은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박정수 할아버지가 진료를 보는 동안 최명호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두 노인에게 존경과 친근함을 표했어요. 특히 최명호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태권도 시간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을 다스리는 길이란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두 노인의 우정은 깊어졌고 그들의 존재는 동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두 노인을 찾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그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두 할아버지는 다시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최명호 할아버지의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버스에 올랐어요. 두 사람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어요. 맨 앞 노약자석에는 피곤한 표정의 회사원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았죠. 박정수 할아버지와 최명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몇몇 승객들이 알아보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진 이후로 두 할아버지는 지역의 작은 명사가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한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모습에 최명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회사원에게 다가갔어요. 젊은이, 저기 임신하신 분이 서 계시네.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회사원은 고개를 들어 최명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짜증이 서렸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피곤하다고요. 최명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권도는 발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회사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명호 할아버지의 평온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따스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바로 예의였네. 최명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끄러움으로 물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고 회사원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최명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시네요. 진정한 승리는 싸움이 아닌 화해에 있다네. 최명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버스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두 노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몇몇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최명호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이 버스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져도 마음만은 더 강해져야 하네. 최명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남을 구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용기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두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단단함이 녹아 있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두 노인의 모습은 석양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